세계에서 한국만 가능하다. 한국 조선소에 무릎 꿇은 미국. 프롤로그. 세계 바다가 다시 전쟁터가 됐다. 2026년 5월 새벽에 호르무즈 해협. 거대한 컨테이너선 한 척이 어둠 속 바다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배 옆에는 선명한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HMM. 대한민국 국적 선박이었습니다. 그 순간 선교 레이더에 정체불명의 비행체가 포착됐습니다.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선원들이 급히 대응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쾅!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엔진룸에서 화염이 번졌고 검은 연기가 바다 위를 뒤덮었습니다. 선체 외벽은 7m 넘게 찢겨나갔습니다. 세계 바다가 다시 전쟁터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격받은 배 중 하나는 한국 배였습니다. 이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배에는 우리가 쓰는 물건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한국 공장이 기다리는 부품, 유럽으로 향하는 화물, 세계 산업을 움직이는 자원들이었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생각보다 훨씬 좁은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가장 좁은 곳 폭은 겨우 39km. 그 좁은 바닷길로 세계 원유의 약 3분의 1이 지나갑니다. 하루 약 2천만 배럴. 세계 경제의 혈관입니다. 그런데 그 바다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홍해에서는 후티 반군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이어졌고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이란 리스크가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운사들은 공포에 빠졌습니다. 선박들은 항로를 우회했고 보험료는 폭등했습니다. 수에즈 운하 대신 아프리카 최남단을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2주 걸리던 항로는 한 달이 됐습니다. 물건 가격이 뛰었습니다. 유럽 공장들이 흔들렸고 세계 공급망 전체가 출렁였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하나의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위험한 시대에도 끝까지 바다를 지킬 수 있는 나라는 누구인가? 그 질문 끝에서 다시 호출된 나라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미국이 움직였습니다. 미 국방부와 해군, 그리고 글로벌 해운업계가 다시 한국 조선소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울산, 거제, 부산. 한때는 한국 조선은 끝났다. 중국에 밀렸다는 말을 듣던 곳들. 그 조선소에 다시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산업 뉴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시작한 나라가 어떻게 세계 바다의 질서를 움직이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망했다고 불렸던 산업이 어떻게 다시 세계 최강국의 선택을 받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1장. 한국은 원래 바다의 나라였나? 먼저 지도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한반도, 동쪽의 동해, 서쪽의 황해, 남쪽의 남해, 삼면이 바다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한국을 대륙국가처럼 생각합니다. 북쪽으로는 만주와 이어지고 산이 많고 논밭이 펼쳐진 나라. 하지만 틀린 생각입니다. 한국은 본질적으로 바다의 나라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삼국시대에 이미 한반도 사람들은 배를 탔습니다. 백제는 배를 타고 일본에 문물을 전했습니다. 신라 장보고는 청해진을 세우고 동아시아 해상 무역을 장악했습니다. 장보고. 지금으로 치면 해운 재벌입니다. 9세기 초 완도 섬 출신 장보고는 당나라로 건너가 군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본 것은 참담한 광경이었습니다. 당나라 해안에서 한국 사람들이 잡혀 노예로 팔리고 있었습니다. 해적들이 한반도 연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분노한 장보고는 신라로 돌아왔습니다. 왕에게 말했습니다. 완도에 군사기지를 만들게 해주십시오. 해적을 소탕하겠습니다. 왕이 허락했습니다. 장보고는 완도에 청해진을 세웠습니다. 군사 1만 명을 훈련시켰습니다. 배를 만들었습니다. 3년 만에 해적을 완전히 소탕했습니다. 그 후 장보고는 더 나아갔습니다. 당나라, 일본, 신라를 잇는 삼강 무역 항로를 개척했습니다. 비단, 도자기, 차, 향료가 그의 배에 실려 동아시아를 오갔습니다. 9세기에 이미 한국인이 동아시아 해상 무역의 중심을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흘러 고려 시대에도
한반도 뱃사람들은 바다를 누볐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삼남의 세곡을 서울로 옮기는 것도 제주에서 곡물을 올리는 것도 전부 배웠습니다. 바다를 모르면 살 수 없는 나라. 그것이 한반도였습니다. 2장. 이순신, 바다로 나라를 구하다. 그리고 이 바다의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순신. 많은 분들이 이순신 장군을 위대한 영웅으로 기억하십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순신 장군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는 영웅이기 이전에 해양 전략가였습니다. 군수와 보급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선박 혁신가였습니다. 1592년 4월 임진왜란이 터졌습니다. 일본군 15만 명이 부산에 상륙했습니다. 20일 만에 한양이 함락됐습니다. 선조 임금은 의주까지 피란을 갔습니다. 조선 육군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훈련이 부족했습니다. 무기가 낡았습니다. 지휘체계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바다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라 좌수사 이순신. 한양이 함락됐다는 소식을 들은 그는 조용히 병사들을 모으고 배를 점검했습니다. 거북선의 마지막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5월 이순신 함대는 옥포 앞바다에서 일본 함대를 처음 만났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 배 26척을 격침시켰습니다. 조선군 피해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거북선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거북선은 대단한 배였습니다. 지붕에 쇠못을 박아 적이 올라타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방에서 포를 쏠 수 있었습니다. 돌격선으로 적진 한복판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세계 최초의 철갑선. 400년 전에 이미 한국이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거북선은 이순신 전략의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이순신의 진짜 무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첫째, 바다를 읽는 능력이었습니다. 한반도 남해는 조류가 극도로 복잡합니다.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몇 미터에 달합니다. 물살의 방향이 시시각각 바뀝니다. 섬과 암초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 바다를 모르면 배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그것을 누구보다 정확히 알았습니다. 둘째, 보급선을 끊는 전략이었습니다. 당시 일본군의 전략은 이랬습니다. 육군이 북상하면서 한양과 평양을 점령한다. 그와 동시에 서해 해안을 따라 배로 보급품을 올려보낸다. 먹을 것, 무기, 병력을 바다로 계속 채워넣는다. 이 보급선이 살아있는 한 일본군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순신은 바로 그것을 노렸습니다. 한산도 대첩이 그 결정판이었습니다. 이순신은 일본 함대를 한산도 앞 넓은 바다로 유인했습니다. 그리고 하객진. 학이 날개를 펼친 형태로 함대를 펼쳐 일본 함대를 반원으로 포위했습니다. 사방에서 포가 날아왔습니다.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일본 배 73척이 격침됐습니다. 이 한 번의 전투로 일본의 서해 보급로는 완전히 끊겼습니다. 아무리 강한 육군도 먹을 것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무기가 떨어지면 싸울 수 없습니다. 육지에서 승승장구하던 일본군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597년 이순신 장군은 모함을 받아 백의종군을 했다가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로 복직됩니다. 그때 그가 받은 전력은 겨우 배 12척이었습니다. 조정에서 수군을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이순신이 올린 장계 한 구절이 남아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량해전 133척 대 12척. 어떤 전술 교과서에도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이겼습니다. 어떻게요? 울돌목이었습니다. 전라남도 해남과 진도 사이의 좁은 물목. 폭이 300m밖에 안 됩니다. 그 좁은 곳에 물살이 시속 20km로 흐릅니다. 이순신은 그 지형을 이용했습니다. 조류 방향이 바뀌는 시각을 정확히 계산했습니다. 먼저 올라오는 일본 선봉을 좁은 물목에서 막았습니다. 뒤따라오는 배들이 급류에 휘말려 엉키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많을수록 오히려 불리해지는 지형을 만든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다와 조류와 지형을 읽는 수십 년의 전문 지식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위대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바다를 무기로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DNA가 한국인의 피 속에 흐릅니다. 우리는 원래 바다를 읽던 민족이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왜냐면 오늘 이야기의 나머지가 이 문장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3장. 폐허에서 조선 강국이 된 나라. 1945년. 해방. 그리고 1950년. 전쟁. 한국전쟁이 끝났을 때 한반도는 말 그대로 제 덤이었습니다. 공장이 없었습니다. 기술이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부족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67달러였습니다. 필리핀보다 낮았습니다. 가나보다도 낮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아프리카 최빈국 수준이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바닷가에 조선소를 짓겠다. 그가 누구냐고요? 정주영. 현대그룹을 세운 사람. 강원도 통천 태생. 그의 어린 시절은 가난 그 자체였습니다. 소 팔아서 서울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쌀가게 배달부부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 수리공을 했습니다. 막노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해방 후 건설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한국전쟁 때 미군 공사를 따냈습니다. 전후 복구공사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1967년 정주영은 조선업에 눈을 돌렸습니다. 당시 한국에는 조선소가 없었습니다. 아니, 있긴 했습니다. 작은 목선이나 겨우 만드는 수준이었습니다. 대형 선박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주영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못 만들 이유가 없다. 그는 영국으로 날아갔습니다. 조선 기술을 배우러, 그리고 배를 만들 돈을 빌리러. 영국의 금융가들은 냉담했습니다. 조선소도 없는 나라가 배를 만든다고? 기술도 없으면서 무슨 수로? 차관은 못 빌려준다. 정주영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지폐 한 장. 500원짜리 지폐였습니다. 그 지폐에는 거북선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정주영이 말했습니다. 보시오. 우리는 400년 전에 이미 철갑선을 만들었소. 일본 수군을 전멸시킨 배를 한국인이 만들었소. 그 민족의 후손이 배 하나 못 만들겠소? 그 말에 영국 금융가들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결국 차관을 받아냈습니다. 이 일화가 사실인지 과장인지는 분분합니다. 하지만 그 정신은 진짜였습니다. 1972년 울산 미포만 갈대밭이 펼쳐진 허허벌판 바닷가에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선소를 짓는 동안 이미 배를 수주했습니다. 조선소가 완공되기 전에 배를 먼저 팔아버린 겁니다. 그리스 선주 리바노스에게 대형 유조선 2척을 계약했습니다. 조선소는 아직 공사 중이었습니다. 기술자도 없었습니다. 도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현장 기술자들은 밤을 새웠습니다. 영국 기술자에게 하나하나 물어보며 배웠습니다. 도면을 받아서 밤새 해석했습니다. 실패하면 다시 했습니다. 또 실패하면 또 다시 했습니다. 새벽 2시에도 용접 불꽃이 튀었습니다. 새벽 4시에도 철판을 올렸습니다. 그 시절 울산 조선소 기숙사에는 잠이 없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1974년 현대중공업이 처음 만든 배가 바다에 떠올랐습니다. 26만 톤짜리 대형 유조선. 그것을 본 외국 기술자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다. 불과 2년 만에 이 수준의 배를 만들어낼 줄은.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시절을 몸으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새마을 운동 노래가 울리던 시절, 중동 건설 현장으로 떠나던 아버지, 울산에서 야근 수당받아 고향에 돈 붙이던 형, 그들이 용접봉을 잡았습니다. 그들이 도크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그들이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허허벌판에 세계 최대 조선소가 들어섰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기술도 경험도 없던 나라가 세계 바다를 누비는 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4장. 한국 조선업이 세계 최강이 된 진짜 이유.
1970년대 처음 배를 만들던 한국이 어떻게 세계 1위 조선대국이 됐을까요? 단순히 열심히 해서? 아닙니다. 거기에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국이 선택한 배가 달랐습니다. 1973년 5.1 쇼크가 터졌습니다. 중동 산유국들이 석유 수출을 끊어버렸습니다. 세계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주유소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공장이 멈췄습니다. 그때 세계가 깨달았습니다. 에너지를 한 나라에만 의존할 수 없다. 다른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 대안이 바로 천연가스였습니다. 노르웨이 북해에서 가스가 나왔습니다. 카타르 사막에서 가스가 터졌습니다. 호주 해저에서 가스가 발견됐습니다. 문제는 그 가스를 어떻게 운반하느냐였습니다. 천연가스는 상온에서 기체입니다. 파이프라인을 깔지 않으면 바다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 해결책이 바로 LNG였습니다. 액화천연가스. 천연가스를 영하 163도로 얼려서 액체로 만들면 부피가 600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 상태로 배에 싣는 겁니다. 이게 간단해 보이지만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기술입니다. 영하 163도가 어느 정도냐고요? 우주 공간의 평균 온도가 영하 270도입니다. 지구에서 자연 상태로 존재하는 가장 추운 곳, 남극기지가 영하 89도입니다. 영하 163도는 그보다도 훨씬 낮은 온도입니다. 그 극한의 온도를 유지하면서 태평양을 건너는 배를 만들어야 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LNG 탱크는 특수 소재로 만들어야 합니다. 영하 163도에서도 깨지지 않는 소재. 아주 미세한 균열에도 가스가 새어나옵니다. 가스가 새면 폭발합니다. 용접 하나가 0.1mm만 틀려도 안 됩니다. 배 한 척의 용접 길이만 수백 킬로미터입니다. 그 모든 용접이 완벽해야 합니다. 이것을 조선업의 반도체라고 부릅니다. 반도체가 단순한 전자부품이 아닌 것처럼 LNG선은 단순한 철판 배가 아닙니다. 극한 소재공학, 정밀 용접 기술, 폭발 위험 관리 시스템, 선체 진동 설계, 이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진 첨단 산업의 결정체입니다. 유럽이 먼저 이 배를 만들었습니다. 프랑스, 노르웨이, 핀란드. 하지만 너무 비쌌습니다.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일본도 도전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만들었습니다. 한국이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1990년대 초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이 LNG선 기술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기술자들이 몇 년을 매달렸습니다.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밤을 새워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에서 가장 정밀하게,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세계에서 가장 믿을 수 있게 LNG선을 만드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지금 세계 LNG선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70%가 넘습니다. 10척 중 7척이 한국 조선소에서 나옵니다. 선주들이 묻습니다. 왜 비싼 한국 배를 사느냐? 선주들이 답합니다. 비싸도 한국 배를 산다. 한국 배는 바다 한가운데서 사고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신뢰였습니다. 수십 년의 기술이 쌓인 신뢰. 수천 명의 기술자가 만들어낸 신뢰. 그것이 한국 조선업의 진짜 경쟁력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조선소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북극 항로를 여는 쇠빙 LNG선을 만들었습니다. 얼음을 깨며 나아가는 배. 영하 50도 혹한 속에서도 LNG를 운반하는 배. 세계에서 한국만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배. 초대형 컨테이너선. 세계에서 가장 큰 배들을 한국이 만들었습니다. 친환경 선박, 암모니아 연료선, 메탄올 연료선. 미래의 배들도 한국이 선두에 섰습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계는 어렵고 비싼 배를 한국에서 샀습니다. 쉽고 싼 배는 중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오늘의 위기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5장. 망했다던 한국 조선업. 그런데 2010년대 갑자기 어두운 소식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수조원 적자, 현대중공업 대규모 구조조정, 삼성중공업 희망 퇴직 실시.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중국이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 중국이 조선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중국의 전략은 단순하고 강력했습니다. 국가가 직접 조선소를 세웠습니다. 국가가 직접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배 한 척 가격을 한국보다 훨씬 낮게 제시했습니다. 선주들이 흔들렸습니다. 품질이 좀 낮더라도 이 가격 차이면 중국 배를 사겠다. 특히 기술이 덜 필요한 배들, 단순 유조선, 벌크선, 컨테이너선 중에서도 표준형, 이 배들이 중국으로 쏟아져 나갔습니다. 한국은 물량에서 밀렸습니다. 조선소에 빈 도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거제가 달라졌습니다. 한때 이 도시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조선소 정문 앞 식당가는 교대 시간마다 인파로 넘쳤습니다. 하청 노동자들로 모텔과 고시원이 가득 찼습니다. 부동산이 들썩였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정문 앞 순댓국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세탁소가 사라졌습니다. 편의점이 하나둘 철수했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일이 없으니 고향으로 돌아간다. 아파트 공실이 늘었습니다. 상가 임대 문의가 뚝 끊겼습니다. 울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밤이고 낮이고 환하던 조선소 도크. 그 도크에 불이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텅 빈 도간에 배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한나라 경제가 무너지는 냄새였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한국 조선업은 이제 구조적 위기다. 중국에 다 빼앗겼다. 살아남기 힘들다. 언론도 그렇게 썼습니다. 증권사 보고서도 그렇게 분석했습니다. 평생 조선소에서 일하다 희망퇴직을 받아 나온 기술자들. 그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내가 20년, 30년 쏟아부은 이 일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 허탈함이 얼마나 컸을지. 정말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언제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끝났다고 했던 한국 조선업이 어떻게 다시 살아났을까요? 저절로 살아난 게 아닙니다. 기다려서 살아난 것도 아닙니다. 죽어가는 동안 한국은 무언가를 했습니다. 2014년 현대중공업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숫자들이 올라왔습니다. 영업손실 3조 2천억 원. 1년에 3조 원이 넘는 돈이 증발했습니다. 사상 최악의 적자였습니다. 임원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인력을 잘랐습니다. 설비를 줄였습니다. 호텔을 팔았습니다. 골프장을 팔았습니다. 병원 부지를 팔았습니다. 3조 5천억 원 규모의 자구계획,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었습니다.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더 심각했습니다. 부채 비율 7000%, 자본 100원에 빚이 7,000원이라는 뜻입니다. 정상적인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절 거제와 울산에서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짐을 쌌습니다. 정규직 1,500명, 비정규직 1만 명. 그분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혹독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국 조선업은 하나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국이 잘 만드는 배를 쫓아가지 않겠다. 중국은 싸게 만들 수 있습니다. 벌크선, 중형 컨테이너선, 단순 유조선. 거기서 가격 경쟁을 해봤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중국이 못 만드는 배, 어렵고 복잡하고 정밀한 배, 실패하면 폭발하는 배, LNG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대형 컨테이너선, 그리고 쇄빙선, 그리고 해양 플랜트. 한국 빅3는 여기에 집중했습니다. 단순 물량 경쟁을 포기하고 기술 경쟁으로 판을 바꾼 겁니다. 그 결과가 나오기 시작한 게 2018년이었습니다. 그해 전 세계에서 발주된 대형 LNG선 30척. 전부 한국이 가져갔습니다. 30척 중 30척. 현대중공업이 9척. 대우조선해양이 12척. 삼성중공업이 4척. 중국은 단 한 척도 못 가져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려운 배는 한국밖에 못 만든다는 것을 세계 선주들이 확인한 겁니다. 하지만 아직 불씨가 살아난 정도였습니다. 도크는 여전히 썰렁했습니다. 노동자는 여전히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거제와 울산 경기는 여전히 바닥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전 세계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공장이 멈췄습니다. 항구가 닫혔습니다. 배가 항구에 줄줄이 묶였습니다. 최악의 위기가 다시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봉쇄가 풀리기 시작하자 억눌렸던 소비가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물건을 사댔습니다. 온라인 쇼핑이 폭발했습니다. 그 물건들을 실어 나를 배가 부족해졌습니다. 선박 운임이 치솟았습니다. 컨테이너 하나를 중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데 평소에는 $2,000였습니다. 코로나 이후 그 가격이 $20,000가 됐습니다. 10배. 해운사들이 돈을 쓸어 담았습니다. 그 돈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배를 주문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선박 발주가 폭발했습니다. 2021년 한국 조선소들이 수주 목표를 잇따라 초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전 세계 LNG선 발주의 89%를 한국이 쓸어갔습니다. 도크에 빈자리가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채용 공고가 다시 붙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소 앞 식당들이 다시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살아나고 있다. 그 말이 조선소 현장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결정타는 따로 있었습니다. 6장. 전쟁이 바다를 바꿨다. 2022년 2월 24일 새벽. 러시아 탱크가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었습니다.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21세기에 유럽에서 전면전이 벌어질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에너지였습니다. 유럽은 수십 년 동안 러시아 천연가스에 의존해왔습니다.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된 값싼 가스. 독일은 전체 가스 소비의 50% 이상을 러시아에서 가져왔습니다. 오스트리아는 80%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터지자 러시아 가스를 쓸 수 없게 됐습니다. 유럽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었습니다. 난방이 없으면 사람이 얼어 죽습니다. 공장에 에너지가 없으면 경제가 멈춥니다. 유럽은 다급하게 대안을 찾았습니다. 노르웨이, 카타르, 미국 텍사스. 그곳에서 LNG를 긴급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LNG를 운반할 배가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당장 투입할 수 있는 LNG선이 세계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LNG선은 주문하고 나서 만들어지기까지 2년이 넘게 걸립니다.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해도 배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자 전 세계에서 LNG선 주문이 폭발적으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조선소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HD현대,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수주 잔량이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수주 잔량이란 뭐냐면 앞으로 만들어야 할 배의 양입니다. 2021년에 바닥을 치던 수주 잔량이 2022년, 2023년에 급격히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텅 비었던 도크에 다시 배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023년, 예멘의 후티 반군이 홍해를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드론과 미사일로 수에즈 운하로 향하는 선박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연대한다는 명분이었습니다. 전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의 15%가 지나가던 그 항로. 선박들이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2주 걸리던 항로가 한 달이 됐습니다. 항로가 길어지면 뭐가 필요합니까? 배가 더 필요합니다. 항구가 더 필요합니다. 선원이 더 필요합니다. 선박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그 수요를 채울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았습니다. 중국도 조선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배는 한국이 압도적입니다. 세계가 다시 한국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7장 트럼프가 전화를 걸었다 마스가와 황금함대.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가장 극적인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미국입니다. 2025년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연설했습니다. 미국은 새로운 호위함을 도입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는 한국의 한화와 함께 만들 것입니다. 한화는 좋은 회사입니다. 세계가 멈칫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직접 마이크 앞에서 한국 회사 이름을 콕 집어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구상의 이름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마스가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트럼프 특유의 구호입니다. 또 하나는 황금함대, 극초음속 미사일을 탑재한 대형 구축함, 차세대 호위함, 무인 수상 전투함, 그것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미국 함대. 중국 해군이 태평양을 장악하기 전에 미국이 다시 바다의 패권을 되찾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대한 구상 앞에서 미국은 하나의 현실과 마주쳤습니다. 자기네 조선소로는 만들 수 없다는 현실. 생각해 보십시오.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 시절, 미국은 조선소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끊었습니다. 냉전이 끝나면 군함 건조만으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그 판단이 틀렸습니다. 냉전이 끝나자 조선소들이 하나둘 문을 닫았습니다. 숙련 용접공들이 나이가 들어 은퇴했습니다. 기술자 양성 학교가 사라졌습니다. 대형 도크가 녹슬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입니다. 2026년 현재 미국의 선박 건조 능력, 세계 시장 점유율 1%, 중국의 조선 능력은 미국의 230배입니다. 미국 해군 함정은 290척, 중국은 2030년까지 435척으로 늘리는 계획을 실행 중입니다. 미국 군함 수리 대기 시간은 평균 수개월, 일부 함정은 부두에 매여 있는 시간이 실제 작전에 투입되는 시간보다 길었습니다. 이러면 전쟁이 나도 싸울 배가 없습니다. 미국이 지금 당장 혼자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숙련 용접공 한 명 키우는데 수년, 조선소 하나 새로 짓는데 10년 이상.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꺼낸 카드가 동맹국과의 협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연락한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2025년 12월 미국은 황금함대 구상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2026년 2월에는 미국 해양행동계획을 내놨습니다.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 조선소가 미국 함정을 건조할 수 있도록 협력을 명문화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한국과 미국은 합의했습니다. 한국이 앞으로 1,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8조 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펀드를 조성한다. 208조 원. 이 어마어마한 숫자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조선소를 인수한 하나오션. 그 조선소에 50억 달러, 약 7조 4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황금함대의 전초기지가 될 조선소. 한국 회사가 미국 땅에서 운영하는 조선소에서 미 해군의 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HD현대는 미국 방산 기업 안드릴과 손잡았습니다. 자율항법 기술을 갖춘 무인 군함을 함께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미 해군 차세대 군수지원함 개념 설계 계약을 따냈습니다. 한국 기업이 미 해군 군함 신조 설계에 공식 참여한 첫 사례였습니다. 2026년 4월 미 7함대 사령관 패트릭 헤니핀 중장, 그를 포함한 미 해군 고위급 10여 명이 하나오션 거제 조선소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스마트야드 생산 설비를 점검했습니다. 잠수함 건조 능력을 살폈습니다. 수상함 도크를 둘러봤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어떤 감정이 읽혔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세계 최강 미국 해군의 장성들이 거제 조선소 도크 앞에 직접 찾아왔다는 사실. 그것이 지금 한국 조선업의 위상입니다. 8장. 호르무즈가 다시 불타다. 그리고 2026년 2월 28일 새벽, 이스라엘과 미국의 전투기들이 이란 영공으로 진입했습니다. 테헤란에서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했습니다. 이란이 즉각 반격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이란은 그 좁은 물목의 기뢰를 살포했습니다. 미사일과 드론이 날아올랐습니다. 오만 해안에서 유조선 2척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해상 운송이 멈췄습니다. 150척의 화물선이 발이 묶였습니다. 세계 석유 생산량의 3분의 1이 지나가는 그 물길이 닫혔습니다. 국제유가가 폭등했습니다. 세계 금융시장이 흔들렸습니다.
유럽 공장들이 에너지 비용 폭등에 패닉에 빠졌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중동에서 가져옵니다. 그 에너지가 오는 길이 막혔습니다. 그 다음 5주 동안의 전쟁은 세계가 얼마나 바다에 의존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세계가 배운 교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호르무즈는 언제든 다시 막힐 수 있다. 바다는 언제든 다시 위험해질 수 있다. 그 바다를 지킬 배가 필요하다. 미국의 한국 조선소에 대한 수요는 더 커졌습니다. 관계자들이 말했습니다. 이번 전쟁이 모든 것을 바꿔놨다. 배의 중요성을 이론이 아니라 현실로 보여줬다. 이란과의 전쟁 기간 동안 미국 해군은 항공모함 전단을 중동에 투입했습니다. 그 함정들이 작전을 마치고 돌아오면 정비를 받아야 합니다. 어디서요? 한국입니다. 하나오션이 이미 수주한 미 해군 MRO 계약. HD현대가 울산에서 정비 중인 미 해군 보급함. 전쟁이 한국 조선소를 더 바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관세 전쟁. 트럼프는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를 올렸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자동차에 25% 관세. 협상 테이블이 열렸습니다. 한국이 꺼낸 카드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조선업이었습니다. 우리가 미국 배를 만들어주겠습니다. 미국 조선업을 살려주겠습니다. 그 협상에서 한국은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췄습니다. 그 대가로 약속한 것이 1,500억 달러 조선업 협력.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 관세를 낮추기 위해 조선소 기술을 협상 카드로 쓰는 나라. 한국 조선업이 외교의 무기가 됐습니다. 조선업을 팔아서 자동차를 지켰다. 어떤 전문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조선 기술이 국가 외교의 핵심 자산이 된 시대. 그것이 지금 2026년입니다. 구장. 조선소 불빛이 다시 켜지다. 2026년 봄. 거제 조선소 앞 식당가. 몇 년 동안 문을 닫았던 순댓국집이 다시 불을 켰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2년 만에 다시 열었어요. 요즘 조선소에 사람이 넘쳐나요. 조선소 외벽에 채용 공고가 빼곡히 붙었습니다. 용접사 모집, 배관기사 모집, 선체 설계 엔지니어 모집, 하청업체 사장들 전화가 바빠졌습니다. 일이 있냐? 우리 팀 10명 데리고 내려갈게. 울산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HD현대중공업 야간 조선소. 새벽 2시. 도크안이 대낮처럼 환합니다. 용접 불꽃이 튑니다. 크레인이 선체 블록을 들어올립니다. 수백 명의 기술자들이 서로 다른 작업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그 도크 안에 들어서 있는 배. LNG선입니다. 길이가 300m. 63빌딩을 옆으로 눕혀놓은 것보다 깁니다. 이 배 한 척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부품이 수천만 개입니다. 그리고 그 옆 도크. 또 다른 배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회색 선체. 군용 도장. 미 해군 보급함입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그 배를 정비합니다. 한국 용접공들이 미국 군함에 용접봉을 댑니다. 몇십 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장면입니다. 수주 잔량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2026년 현재 한국 조선소들의 수주 잔량은 3년치를 넘습니다. 지금 당장 배를 주문해도 3년을 기다려야 받을 수 있습니다. LNG선 한 척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천억 원을 훌쩍 넘습니다. 한국이 1년에 그 배를 수십 척씩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미국이 추진 중인 트럼프급 전함. 한 척당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1조 원입니다. 아파트 수만 채 가격의 배를 한국 기술이 설계에 참여하고 한국 조선소가 부품을 만들어 미국에서 조립하게 됩니다. 중국이 물량으로 밀고 들어온 시장에서 한국은 밀려나는 대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더 어렵고, 더 비싸고, 더 전략적인 배로. 그 선택이 지금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에필로그. 세계 바다가 다시 대한민국을 부른다. 잠깐 멈추고 전체를 돌아봅시다. 1950년대. 전쟁의 폐허. 1인당 소득 67달러. 배 한 척 만들 기술도 없었습니다. 1970년대. 허허벌판 울산 바닷가.
기술도, 돈도,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조선소를 세웠습니다. 1990년대 세계 1위 조선 대국, LNG선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나라. 2010년대 중국의 공세, 꺼지는 조선소 불빛, 끝났다는 소리. 2026년 지금 미국 대통령이 한화는 좋은 회사라고 말합니다. 미 해군 장성들이 거제 조선소를 방문합니다. 한국 조선소에서 미국 군함이 정비됩니다. 한국 기업이 미 해군 차세대 군함 설계에 참여합니다. 이 흐름을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한 산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끝났다고 할 때마다 다시 일어선 나라. 없다고 할 때마다 만들어낸 나라. 비웃음을 기술로 갚아온 나라. 전쟁의 시대에 세계가 가장 필요로 하는 나라.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밤을 새워 용접봉을 잡은 기술자. 도면을 외울 때까지 들여다본 엔지니어. 가족에게 돈 붙이려고 울산으로 내려온 노동자. 그들이 세계 1위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조선업의 반도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미국 군함을 정비할 기술을 쌓았습니다. 그들이 지금 미 해군 차세대 함정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거제와 울산의 새벽 조선소에서 용접 불꽃이 튀고 있습니다. 도크 안에서 LNG선이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그 옆에서 미국 군함이 정비를 받고 있습니다. 설계실에서는 미 해군 차세대 함정의 도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배들에는 400년 전 이순신의 거북선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반세기 전 정주영의 도전 정신이 녹아 있습니다. 수많은 기술자들의 밤샘 작업이 배어 있습니다. 전쟁의 시대, 바다의 시대, 그 시대가 다시 한국을 부르고 있습니다. 미국이 찾습니다. 세계가 원합니다. 조선소 불빛이 다시 환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다시 세계 바다의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